은행. 임금 협상 결렬을 선언한 삼성 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이 오늘부터 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선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이재용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원칙 폐기 선언 이후 삼성 계열사 내 첫 파업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 등과 맞물려 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배당 수익에 더해서 인플레이션 해지 등도 기대되면서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행 항공업계가 도심에 기내식 카페를 열거나 라이브 커머스 사업에 나서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행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 전까지 버티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습니다. 국제 연료 가격 급등 등 연료비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2분기 연속 동결되면서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무용론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6명에 불과하지만 그룹 사상 첫 파업이란 점에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노조가 오늘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방침을 폐기한 지 1년여 만에 그룹 역사상 첫 파업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1차로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노조 간부 6명으로 노조 측은 사측의 대응에 따라 파업 강도를 점차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노조는 조합원 2,400여 명을 대상으로 쟁의활동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이 91%에 달해 충분한 동력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수가 전체 직원의 10% 수준에 불과한 만큼 이들 모두가 파업에 참여한다 해도 생산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임금 인상률입니다. 노조 측은 6.8%를, 사측은 앞서 노사협의회와 합의한 4.5%를 고수하며 줄다리기를 벌여왔습니다. 회사 측은 올해 임금 인상률 4.5%는 그룹 내부는 물론 업계에서도 최고 수준이라는 입장인데 비해 노조 측은 4.5%를 산정한 객관적인 지표나 근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잘 마무리되더라도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노조가 최근 기존 노사협상 채널인 노사협의회 선거에서 과반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노조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태가 다른 계열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만약 회사가 노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경우 그동안 노조 활동이 뜸했던 다른 계열사 노조들도 형평성을 이유로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다음 달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4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이 집을 살 때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비현실적인 주택가격 제한선과 다음 달부터 강화되는 개인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로 정작 큰 효과를 보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40년 만기가 적용되는 대출 상품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보금자리론과 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적격대출, 이렇게 총 두 가지입니다. 원금을 갚는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청년 신혼부부들의 월 상환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 푼이라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움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빌라부터 해서 어떤 주택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 상한액인 6억 원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실제 서울의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10가구 중 2가구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주택가격 상한액이 9억 원 이하인 적격대출도 실수요자들이 이용하기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적격대출은 은행이 공급하는 상품이어서 7월부터 강화되는 개인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바뀌는 DSR 규제에 따라 앞으로는 6억 원 초과 집을 살 때 주담대를 받으면 DSR이 4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억 원을 벌더라도 그해 전체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로 4천만 원을 내고 있다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있거나 소득이 적으면
적격 대출 한도인 5억 원까지 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기존 대출 여부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라 해도 기대한 만큼 적격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초장기 주담대를 내놓은 정부. 이마저도 사실상 빚 좋은 개살구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초대형 K조선사 출연으로 기대를 모았던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이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두 조선사 결합에 대한 심사가 2년 가까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결과 또한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기 때문인데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합병 반대 여론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두 회사 합병의 열쇠를 쥔 곳은 유럽연합 EU입니다. 길어도 120일 안에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벌써 2년 가까이 감감무소식입니다. 두 회사의 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이 60%에 이르는 만큼 독과점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지만 결과에 대해선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됩니다. 두 기업의 결합에 찬성하더라도 상당한 제약이 뒤따르는 조건부 승인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결정을 보고 심사 결과를 내놓겠다는 우리나라 역시 내부적으로 조건부 승인 방침을 정한 상황입니다. 먼저 승인을 한다 그래도 그냥 승인은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어떤 조치가 나가야 되는데 공부 승인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시장 조치를 먼저 하게 되면 EU도 분명히 그냥은 승인을 안 해주고 조치를 할 거거든요. 합병에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거세지고 있습니다. 2년여 전과 달리 조선업이 중장기 호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합병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거란 주장입니다. 독과점을 피하기 위한 사업 축소와 구조 조정의 혜택이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에 돌아갈 거란 점을 감안할 때 합병에 손을 들어줄 명분이 약하다는 겁니다. 이번 합병 과정은 오히려 지금 앞으로 10년간 엄청나게 세계 시장이 늘어나는데 오히려 우리 스스로 입지를 좁히고 고급 인력을 해외로 유출시켜서 타국에 더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수주 절벽에 시달리며 국내 조선업계가 저가 수주 경쟁으로 출혈이 컸던 만큼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합병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하지만 또 언제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려워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도 이제 중국이나 일본처럼 단일화된 어떤 좀 큰 규모의 기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중국과 일본이 잇따라 자국 조선사 합병에 나서며 조선업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합병에 손을 들어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올해 초 국내 증시 상승세에도 외면받았던 상장 리츠 주가가 최근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리츠의 투자 매력이 부각됐다는 분석입니다. 정희영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4월 이후 국내 상장 리츠들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약 20%대로 코스피 상승률 대비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지난해 상장했던 리츠들이 상장 직후 줄곧 공모가 언저리를 맴돌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같은 기간 A리츠, 모두투어리츠 등 중소형 리츠와 더불어 코람코 에너지리츠, 롯데리츠, 이리츠코크랩, 신한알파리츠 등 대형 리츠들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리츠가 실물자산인 부동산을 기초로 하는 만큼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란 점이 부각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상대적으로 채권이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가격 조정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리츠는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의 가장 좋은 수단으로서 꼽히면서 추가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국내외 증시는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누릴 수 있어 대표적인 중위험 중수익 수단으로 꼽히는 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주요 상장 리츠들의 올해 예상 배당률은 5%대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JR 글로벌 리츠의 올해 예상 배당률은 6.9%로 가장 높았고 롯데리츠, 이리츠코크랩, 미래에셋 맵스리츠, 코람코 에너지리츠 등은 5% 이상의 배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리 대비 높은 배당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중장기 투자 자산인 퇴직연금 계좌내 리츠 잔고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주요 6개 증권사의 퇴직연금 계좌내 리츠 잔고는 1,570억 원대로 지난해 말 대비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 역시 증가하면서 리츠 투자 매력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사업성이 개선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개인들도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임차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을 이제 그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가지고 있는 리츠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리츠의 경우 주가 상승보다는 배당이 주요 수익원인 만큼 투자 시점의 주가에 따라 투자자별로 배당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투자에 앞서 유의할 점으로 꼽힙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이제는 리츠 시대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상장 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증권부 문영민 기자와 함께 리츠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문 기자. 최근 리츠 투자 열기가 굉장합니다. 이러한 리츠 열풍, 하반기에도 어떻게 좀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증권업계에서는 이 하반기는 물론이고요. 지속해서 이 리츠에 대한 관심이나 열기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경기 회복 기대감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경기 재개에 따라서 임대료가 상승하면 당연히 부동산 수익도 확대되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현재 인플레이션 압박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 리츠가 인플레이션의 해지 대안으로 부각이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즉 물가 인상으로 유발된 부동산 임대료 인상이 인플레이션 방어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될수록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좀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부동산으로 자금이 흘러들어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증권업계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예상되는 하반기 그리고 그 이후에도 리츠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리츠가 이 인플레이션의 어떤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리츠에도 종류가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종류별로 전망은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은 좀 크게 두 가지 섹터만 다뤄보겠습니다. 크게 산업 리츠와 상업 리츠 이 두 가지를 다뤄볼 텐데요. 네. 전망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데이터 센터나 물류 센터 등을 편입하고 있는 이 산업 리츠의 경우는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여줬었습니다. 이러한 산업 리츠는 언택트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상업 리츠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이 산업 리츠의 주가는 당분간 부진하겠지만 언택트 기조가 이미 문화로 정착된 이상 꾸준히 안정적인 상승률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반면 호텔이나 백화점 또 카지노 등을 담은 상업 리츠의 경우 이 당분간 산업 리츠보다는 큰 폭의 상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호텔이나 백화점 등 상업 리츠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 이 문을 닫았던 시설들이 정상화되고 실적이 개선되면서 결국 이 상업 리츠에 대한 실적 개선도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어떤 증권업계에서는 물류 데이터 센터 등 코로나19 수혜 리츠에서 현재는 리테일이나 호텔 등으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평가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산업 리츠보다는 어떻게 보면 상업 리츠를 더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에 상장된 리츠가 모두 13개입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상장을 앞둔 어떤 다른 리츠 상품들도 있습니까? 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작은 규모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올 하반기에 국내 상장을 예정하고 있는 리츠들이 줄줄이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크게 D&D 플랫폼 리츠, 또 NH 오런 리츠, SK 리츠, 마스턴 프리미어 제1호 리츠, 또 신한 서부 T&D 리츠 등 5개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는 8월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상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D&D 플랫폼 리츠는 SK D&D의 자회사인 D&D 인베스트먼트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물레동 사무용 빌딩인 영시티와 또 경기 용인시 소재의 백안 물류센터, 그리고 일본의 아마존 물류센터까지 국내외 물류센터를 위주로 담았고요. NH 오런 리츠는 성남 분당 스퀘어와 또 서울 당산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MDM 타워 등을 편입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오피스 섹터와 이 물류센터의 섹터를 골고루 편입시키면서
리스크를 좀 완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어 SK리츠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SK 서린빌딩과 또 전국 100개 이상의 SK 주유소를 주요 기초자산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이 리츠가 운영할 부동산 대부분이 SK그룹의 자회사들이 장기 임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배당 수익이 기대된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4분기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마스턴 프리미어 제1호 리츠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크리스탈파크 오피스를 기초 자산으로 삼았고요. 회사 관계자는 이 외에도 물류센터까지 편입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한 서부 T&D 리츠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드래곤시티 호텔과 또 인천에 위치한 쇼핑몰 스퀘어원을 주요 기초 자산으로 편입을 했고요. 상장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첫 호텔 리츠가 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국내외 호텔, 쇼핑몰, 또 물류센터 등 다양한 부동산을 담은 리츠들의 상장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설명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해주신 이 상업 리츠와 함께 또 해외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는 그런 글로벌 리츠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열기를 좀 띠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미국, 일본, 캐나다, 홍콩 등 이 글로벌 리츠도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달에만 3%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올해 글로벌 리츠의 예상 수익률을 40% 이상으로 좀 전망을 했고요.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9.5%였는데 이 부진했던 수익률과 좀 비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던 지난 2006년 28%를 뛰어넘어서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규모를 보유한 미국 리츠 지수는 지난 1월과 비교해 5개월 동안 21.4% 올랐고요. 같은 기간 일본은 17.6%, 또 캐나다는 17.4%, 홍콩은 15.3% 상승했습니다. 미국 리츠의 경우 최근 경기 정상화 기대감에 특히나 리테일 관련 리츠, 아까 말씀드린 상업 리츠에 대한 전망이 좀 밝은 편이고요. 또 미국 주택 시장이 호황 국면에 접어들면서 주거 리츠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매 섹터로 분류되는 사이먼 프로퍼티와 리젠사 센터는 5개월간 각각 55%, 44.3% 올랐습니다. 또 주거 섹터로 분류되는 에쿼티 레지덴셜과 아바론 베이는 33%가량 상승했습니다. 일본 리츠의 경우 호텔 리츠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증권업계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끼리 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이 형성되면서 이 해외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설명을 좀 듣고 보니까 앞으로 이런 좀 글로벌 그런 리츠 관련해서 상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좀 투자하기 좋은 그런 글로벌 리츠 또 있을까요? 앞서 설명한 대로 미국이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미국 리츠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리츠는 오피스, 주거, 리테일, 물류, 호텔뿐만 아니라 헬스케어나 놀이동산, 카지노, 교도소까지 리츠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UBS 증권이 이러한 리츠 240개 정도 가운데서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대표적인 리츠 상품을 좀 꼽았습니다. UBS는 특히 소비 관련 리츠와 주거 리츠, 크게 두 가지 섹터의 리츠를 선정했는데요. 소비 관련 리츠로는 물류 저장 창고를 소유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 엑스트라 스페이스와 미국 최대 상업용 쇼핑몰을 소유하고 있는 사이먼 프로퍼티를 추천했고요. 또 주거 리츠로는 주택 임대업체인 에쿼티 라이프스타일과 주택 임대는 물론이고요. 이 레저용 차량과 리조트, 항구시설까지 운영하고 있는 선 커뮤니티스를 선정했습니다. UBS는 이 리츠들이 고평가 부담이 적고 또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까지 내놨습니다. 네, 국내외 리츠 상품과 또 시장 전망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증권부 문형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ESG 흐름에 맞춰 국내 IT 벤처들도 ESG 경영에 동참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일부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IT 벤처 현장에 ESG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선 전문 인력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오아시스 마켓의 새벽 배송 물류센터입니다. 이곳에선 상온과 냉장, 냉동식품이 하나의 포장 박스에 담깁니다.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포장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오아시스 마켓 ESG 경영 활동의 일환입니다. 친환경 제품 판매로 얻은 착한 기업 이미지가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자
이 기업은 환경과 고용, 지배구조 개편까지 나섰습니다. 오아시스 마켓은 친환경적인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새벽 배송 서비스를 하다 보니 환경적인 부분에서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뭐 배송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그걸 가장 간소화하고 소비자분들이 보시기에도 환경적인 부분을 생각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ESG를 적극 활용해 예상치 못했던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IT 벤처 기업도 있지만 반대로 ESG 도입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곳도 상당합니다. 실제로 ESG 경영 역량을 평가한 한 조사에서 대기업들의 대응 수준은 7점을 받았지만 중소기업이 얻은 점수는 4점에 그쳤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기업과 달리 당장의 먹거리를 찾는 데 치중하다 보니 ESG 경영에 신경 쓸 여력이 부족한 데다 이를 다룰 전문 인력 또한 부족한 탓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나 IT 벤처 등 규모가 작은 기업들도 ESG 트렌드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고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나온 거고 사회 요구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거기에 얹어서 이거 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규제를 만든 것뿐이에요. 그러나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거를 무시하는 순간 자칫 잘못하면 정말 거래선 자체가 다 날아가 버리죠. 내 비즈니스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는 위기감을 지금 갖고 봐야 하는 겁니다. 다만 IT 벤처 현장에 ESG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학 연계를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하늘길이 조금씩 열리고는 있지만 항공사나 여행사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기를 마냥 기다리지 않고 새 먹거리를 찾아 나선 기업들을 방서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제주항공이 지난 4월 말 서울 도심에 문을 연 기내식 카페. 승무원이 직접 기내식을 조리해 제공하고 기내에서만 살 수 있었던 굿즈도 판매합니다. 쉬고 있는 승무원들에게 다시 유니폼을 입게 하고 소비자들에겐 제주항공을 잊지 말아달라는 의미로 시작한 팝업 스토어였지만 어느새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하루 평균 150명이 방문하며 120개의 기내식과 음료 90잔이 팔려나갑니다. 일반 카페의 하루 평균 커피 판매량이 60에서 70잔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익도 쏠쏠한 편입니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제주항공은 조만간 기내식 카페 2호점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여행사인 노랑풍선은 라이브 커머스 사업에 다시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6년 자체 웹사이트 노랑TV를 통해 상품을 판매했던 노랑풍선은 최근 창고에 넣어뒀던 방송 장비를 다시 꺼냈습니다. 과거 실패를 거울 삼아 오는 3분기에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로 고객과 소통하고 4분기에는 자체 인프라를 이용해 여행 콘텐츠 채널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사실상 돈이 되는 패키지 여행 수요가 회복되려면 적어도 4분기는 지나야 하는 만큼 항공사나 여행사 모두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궁여지책으로 국내선으로 이제 어떻게든 좀 메꾸고 있습니다. 여행을 하더라도 손실이 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국제선이 재개가 되었을 때 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를 좀 잘 버텼으면 좋겠어요. 누적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잘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좀 대비를 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제 폭발적인 여객 수요를 준비를 해야 되는 지금 시점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이전처럼 자유롭게 하늘길을 오가는 그날까지 더 높이 비상하기 위한 기업들의 고군분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4% 성장을 한다고 하지만 체감 경기는 여전히 냉골입니다. 체감 경기와 밀접한 고용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인데 서비스 산업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를 만들자는 법안 10년째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축구장 20개 크기 부지에 직원은 사무직을 포함해 80명에 불과합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 이처럼 무인 공정을 도입한 이 공장은 고용 없는 성장의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경제의 중추인 제조업 고용 창출 효과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품 등의 생산이 10억 원 늘어날 경우 창출된 취업자 수를 보여주는 취업 유발 개수는 2016년 7명에서 2019년엔 6.2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모든 산업 취업 유발 개수도 11.4명에서 10.1명으로 낮아졌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이 위축된 지난해엔 더 악화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비용 증가에 따라 추가적인 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 그리고 추가적인 디지털 전환과 관련돼서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는 점 등이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경제를 그동안 떠받쳐온 제조업 투자만으론 고용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일자리 해법은 제조업보다 고용 창출 효과가 2배 이상 큰 서비스업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용 유발 개수도 높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산업이 좀 약한 면도 있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보완하고 키우면 좀 발전의 여지도 많고 균형적인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 그런 측면에서도 여지가 있고요. 하지만 서비스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규제 완화를 담은 서비스 산업 발전법은 의료법 등 일부 쟁점 사항에 발이 묶여 10년째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실업자 100만 명 시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을 위해선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논의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서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강화했죠. 그런데 오히려 안전진단 통과가 임박한 재건축 단지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올해로 35년 차가 되는 서울 노원구의 상계주공 3단지 아파트입니다. 예비 안전진단을 완료하고 재건축 사업 절차를 밟고 있는데 최근 매수 문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주변 상계주공 1단지와 상계 한양 아파트 등 2곳도 안전진단을 신청했다는 소식에 상황은 비슷합니다. 실거래가 된 건 아닌데요. 매매하겠다는 사람은 처음 들었어요. 정부에서 또 내놨잖아요.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재건축 조합원 자격 기준을 조합 설립 후에서 안전진단 통과 후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규제책을 내놓은 건데 시장에서는 안전진단이 진행 중인 재건축 아파트를 사자는 분위기로 바뀐 겁니다. 많은 재건축 단지들 중에서 아직까지 안전진단은 하진 않았지만 재건축 연한이 된 단지들, 30년 이상 된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자들이 미리 선투자를 많이 해놓겠죠. 노원구와 송파구, 양천구 순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데 이 가운데 8곳이 안전진단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양천구 목동에선 재건축 대장주인 신시가지 외에도 신안파크와 길훈, 신안약수아파트가 현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송파구의 경우 풍납극동과 함께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 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안전진단을 통과하더라도 사업 자체가 보류된 사례가 있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기존 재건축이 있는 주택에 산다는 것 자체가 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도 사실은 있겠죠. 문제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유주택을 필요한 시점에 팔 수 없게 되는 게 사실은 문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시장에선 규제를 피하기 위한 투자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대책이 만든 시장 폐해 현상은 또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청약 시장은 말 그대로 광풍이 불었고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로 전락했습니다. 이어서 홍원표 기자입니다. 신반포 3차와 경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이 단지는 지난주 청약시장에서 224가구 모집에 3만 6천여 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 161대1, 최고 경쟁률은 무려 1873대1을 기록했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처음 적용한 단지임에도 3.3제곱미터당 평균 5,653만 원이라는 높은 분양가가 나왔는데 이마저도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10억 원가량 저렴해 수요가 대거 몰렸습니다. 가장 작은 면적 분양가도 9억 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데 약 10억 원에 달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부담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방증입니다. 특히 일반 분양한 가구는 100% 가점제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도 상당히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GTX A 노선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동탄역에도 수요가 쏠렸습니다. 동탄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은 323가구 모집에 2만 6천여 명이 청약을 접수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피해 바로 옆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비싼 기이한 상황이었지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청약 통장이 필요 없어 투자 수요도 상당히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꺼내든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된 단지들인데 오히려 규제의 부작용이나 틈을 노리는 수요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와중에 분양가 자체가 시장에서 통제를 받다 보니까 가격은 싼 반면에 내 집 마련할 때의 부담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특히 GTX 노선과 같은 대규모 개발 호재 등으로 시장이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도 가격 상승과 기대 수요를 더 높이는 요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분위기의 청약 시장은 계속 이어지고 공급량이 대폭 늘어나기 전까지는 분양가 자체로 시장을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홍한표입니다. 올해 하반기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몸값만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에 이르는 대여급 기업들의 IPO가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중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숙취음료 컨디션을 만드는 HK 이노엔인데요. 예상 몸값만 2조 원대 대형 공모주로 꼽히는 이 HK 이노엔은 이번 상장을 통해서 대규모 차입금 상환과 또 K캡을 잇는 신약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모아서 현재와 미래 가치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HK 이노엔이 자체 개발한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K캡. 출시 5개월 만에 블록버스터급 제품이 됐고 2년 후 누적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K캡은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으로도 활동 무대를 넓히며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멕시코 등 중남미 17개 국가 등 동남아시아, 해외 등 24개 국가의 기술 수출 및 완제 수출 계약을 완료하여 현지에서 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는 직접 진출해서 현재 일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 범위 추가뿐만 아니라 추가 제형 개발, 해외 진출 확대 등을 통해 세계에 널리 사랑받는 대한민국 신약으로 키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K캡의 돌풍으로 지난해 최대 실적을 올린 HK 이노엔은 올해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상장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모으면 일부 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K캡의 뒤를 이을 신약 후보 물질 개발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 회사인 한국콜마가 HK 이노엔을 인수할 시 1조 3천억 원가량을 들였는데 이 가운데 약 5천억 원을 HK 이노엔이 갚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HK 이노엔은 암과 자가 면역, 감염 질환 중심의 20여 개 신약 후보 물질을 보유 중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신약이 국내 임상 1상 중이고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의 경우 유럽에서 임상 2상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또 항암제 개발을 위해 신약 개발 업체인 보르노이로부터 암 유발 유전자 활동을 막는 선택적 RET 저해제 후보 물질을 도입해 내년 바이오마커 기반 맞춤형 표적 항암제 글로벌 임상에 진입한다는 목표입니다. 강석희 HK 이노엔 대표는 올해 1월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유전자 세포 치료제 분야를 신사업으로 점 찍는 등 HK 이노엔은 새먹거리 발굴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실적 상승과 각종 R&D에 힘입어 HK 이노엔의 상장에 대한 증권업계의 전망도 긍정적인 편입니다. 지난해 IPO 대여로 꼽힌 SK바이오사이언스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HK 이노엔은 지난달 4일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마쳤고 이달 말이나 7월 초 예비심사 승인을 받아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 등을 거쳐 3분기 상장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한국전력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 요금을 동결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올해 7월에서 9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당 마이너스 3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선 2분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제연료 가격 급등 등 연료비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2분기 연속 동결됐습니다.
연료비 상승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서 한전의 실적 부담과 함께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료에 반영키로 한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무용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로봇 전문 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본계약 체결 이후 6개월 만인데 현대차그룹은 로봇 공약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업체로서의 전략적 전환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율주행차와 도심 항공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가진 역량을 접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효성중공업과 글로벌 화학기업인 린데가 울산시 용현 공장 부지에 액화수소 플랜트를 짓습니다. 양사는 조현준 효성 회장과 선백성 린데코리아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열고 수소 응용 기술을 통한 탄소 중립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양사의 합작법인인 린데수소에너지는 오는 2023년 5월부터 연산 13,000톤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를 본격 가동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효성중공업은 중장기적으로 액화수소 생산 능력을 39,000톤까지 늘리기 위해서 5년간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네, 월요일 기업 이슈 살펴보는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자, 어제 다음 달부터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기존보다 완화적인 방침과 또 백신 인센티브까지 적용이 되면서 숨통이 트일 전망인데요. 주식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관련 소식 박혜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박 기자, 7월을 기준으로 대폭 완화가 됐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기대감을 받는 업종들 많죠. 네, 대표적인 게 엔터 업종입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대중음악 공연장의 관객 제한이 99명에서 4,000명까지 대폭 완화가 됐었죠. 예. 1년 반 동안 연기와 취소를 반복하던 공연업계가 간만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야외 음악 축제가 1년 8개월 만에 열리기도 하고요. 지난해 취소됐던 부산 록 페스티벌도 10월 이제 현장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콘서트가 재개가 됐는데 함성은 금지다. 뭐 이런 네. 조건들이 붙으면서 시끌시끌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사실 오프라인 콘서트를 가게 될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엔터주들 많이 올라왔죠? 네, 예상하신 대로입니다. JYP, YG, SM을 묶어 엔터 3사라고 하는데 JYP 엔터와 YG 엔터테인먼트는 지난주 나란히 60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예. SM은 지난주 14%가량 상승을 했고요. 하이브 또한 지난 한 주간 하루도 빠짐없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맞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뭐 인수 얘기도 나와주면서 상승세를 좀 주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만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를 해주신 4개 회사 모두 또 약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좀 시장에 연동이 된 건지 이유를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 증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에 전반적으로 위축된 하루였습니다. 예. 계속 주시를 해야겠지만 2차 접종까지 마친 경우에는 델타 변이를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공중보건국은 화이자와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까지 다 맞으면 각각 88%, 67%까지 감염 예방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고 한 차례 접종했을 때 예방 효과는 다소 떨어지더라도 중증 예방 효과는 높다고 밝혔습니다. 예, 방역 완화 시점에 또 변이 바이러스 걱정까지 해야 돼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또 소식 들어오는 대로 차차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아까 다뤘던 종목 중에서 가장 대장주죠. 하이브를 좀 다뤄볼까요? 네, 최근 증권업계에선 하이브에 대한 눈높이를 올려잡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목표 주가가 50만 원 위까지 제시된 상황입니다. 예. 결론부터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방탄소년단 효과에 힘입어 2분기 실적이 잘 나와줄 것으로 업계가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실적이 얼마까지 잘 나올 거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네, 증권업계에선 지난해 2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65%, 37%가량 증가하고 예. 순이익은 63% 정도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계의 평균치인데요. 예. 현대차투자증권의
오늘 하이브의 2분기 실적에 대해 매출액은 시장 추정치에 부합하고 또 영업이익은 10%가량 웃돌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예, 근데 2분기라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리두기 완화 효과는 아직 적용되지 않은 시점인데도 상승폭이 꽤 큽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코로나19도 꺾지 못한 BTS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달 21일 공개된 BTS의 새 디지털 싱글 버터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3주 연속 1위에 오르는 등 신기록을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4주차 기록은 내일 새벽 공개될 예정인데요. 4주 연속 1위를 유지한다면 아시아 신기록을 경신하게 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버터의 유튜브 조회수는 현재 3억 7천만 뷰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뭐 이제 BTS 관련돼서는 숫자들이 단위가 너무 커서 와닿지도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방탄소년단은 일본 베스트 앨범에서 BTS 더 베스트로 오리콘 데일리 앨범에서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은 BTS 국내 컴백이 없는 분기임을 감안하고 봤을 때 6월 발매된 일본 베스트 앨범 성적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정말 전 세계가 BTS에 열광을 하는 것 같네요. 이제는 방탄소년단이 1위를 못했다 그러면 그게 더 놀라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방탄소년단을 얘기할 땐 단위 자체가 달라지죠. 맞아요. 지난주 방탄소년단은 데뷔 8주년 온라인 팬미팅을 열었는데 전 세계 33만여 명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관중 없이 무관중으로 진행이 된 겁니까? 네, 그렇죠. 온라인인데도 굉장히 생동감이 넘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방탄소년단은 이날 공연을 마치고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다음 달 9일 싱글 CD 버터를 발매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달 공개한 디지털 싱글 버터와 함께 신곡까지 포함될 예정입니다. 뭐 영상으로만 봐도 멋있네요. 일단 뭐 저를 포함한 팬분들도 그렇고 주주분들도 그렇고 다음 달 9일만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또 7월 9일은 방탄소년단의 팬덤 아미의 정식 이름이 생긴 아미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일에 발표를 한 네,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준비한 뭐 선물 같은 앨범이다 이런 말들이 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요. 제가 너무 방탄소년단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세븐틴과 투바투의 신곡 효과도 음반 판매량 효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선 2분기 하이브의 음반 판매량은 지난해 대비 130% 증가한 542만 장으로 BTS와 세븐틴이 각각 180만 장, 투바투가 90만 장, 엔하이픈이 한 70만 장 정도로 아티스트별 고른 기여도를 보이며 큰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다음 달 9일에 버터와 함께 신곡들도 공개된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위버스 얘기도 살짝 해주셨는데 이제는 팬들과 소통할 때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오프라인 공연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가 이렇게나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의 성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가령 실제로 지난해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유료 공연은 전 세계 197개국에서 75만 명이 관람을 하며 25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위버스 플랫폼 매출 비중은 전체 총 매출액의 41%로 크게 늘었고 위버스를 통한 기획 상품 콘텐츠 결제액 또한 3,3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또 하이브는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하며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까지 이제 글로벌 아티스트까지 확보한 상황이라 빠른 매출 성장이 더욱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여기에 오프라인 콘서트까지 재개가 되면 더 성장을 하겠네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소식일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를 한번 보면 오늘은 1%대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30만 원 선 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가가 30만 원 위로 올라선 것은 상장 이후 처음인데요. BTS 멤버 7명은 하이브 주식 6만 8천여 주 정도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멤버들은 각각 200억 원대 주식 보호 반열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고 최대 주주 방시혁 대표가 보유한 주식 가치는 4조 원가량으로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참 부럽고 대견합니다. 자, 앞으로 하이브의 성장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린 기자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학개미들을 위한 이슈 심층 분석 시간이죠. 뉴욕 증시 A to G 시작하겠습니다. 조영 기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 기자,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어떤 기업입니까? 애플과 아마존, 이 빅테크들의 헬스케어 사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하면은 단연히 차세대 미래 산업으로 꼽히잖아요. 맞습니다. 보면 이제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네. 원격 의료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했는데요. 네. 아마존은 이커머스 그리고 애플은 아이폰 같은 이제 핵심 비즈니스 사업 모델이 있는데 여기서 점차 새로운 먹거리인 헬스케어 시장으로 좀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이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서 보다 더 과감히 변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먼저 아마존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혹시 앵커는 네. 아마존 파마시, 그러니까 아마존 약국이란 말 한번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진 못했는데 유추를 좀 해보자면 뭐 아마존에서 뭐 약국을 같이 뭐 병행한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차렸다. 네, 그런 의미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마존이 2018년에 필팩이라는 한 서비스업, 그러니까 서비스 스타트업을 인수했는데요. 바로 온라인 제조약 스타트업입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인 아마존 약국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거나 또는 온라인에서 의사를 만난 다음에 이 처방전을 아마존 케어에 보내면 아마존이 이 조제약을 고객에게 배달해주는 이런 서비스인데요. 이번에 프라임 멤버십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좀 파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약 구독 서비스입니다. 구독 서비스. 네. 구독 서비스라고 하면 보통 뭐 신문을 뭐 정기적으로 구독하거나 뭐 우유, 뭐 아니면 생수 뭐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뭐 이렇게 받아보는 그런 서비스가 떠오르는데 맞습니다. 좀 비슷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라든지 신부전증 또 고지혈증 같이 매일같이 약을 먹어야 하는 만성 질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6개월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데요. 가격이 $6에서 시작됩니다. $6. 네. $6 하면은 우리 돈으로 좀 환산을 해보면 한 7,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제가 잘못 읽었나, 이거 네. 해석을 잘못했나라고 사실 여러 기사를 다시 살펴봤거든요. 네네. 이게 너무 저렴해서 이게 약 가격인지 아니면 6개월째 처방전을 줘서 이 서비스 가격인지를 봤는데 네. 여러 기사를 읽어봤더니 약이 맞았습니다. 아. 이 일반 약국에서보다 최대 80%나 저렴한 가격인데요. 고혈압이나 신부전증 그리고 고지혈증에 쓰이는 제네릭 복제약 중에 일부가 한 달에 $1씩 제공이 되고 또 이제 이게 각 약에 따라서 가격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길 수밖에 없는 이야기일 텐데요. 네. 자주 약을 처방받으러 가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또 약값도 저렴하다면 말이죠. 그러면은 미국은 이 의료보험 체계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이 약값도 굉장히 비싸기로 악명이 높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아마존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최대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제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이 우리나라와 같이는 없죠. 그래서 개인의 보험에 따라서 약값이 다르고 또 처방전에 따라 각자가 보험사와 약값에 대한 협상도 나서야 합니다. 이거를 아마존 약국이 대신 해주겠다는 겁니다. 개별 협상이 아니라 규모의 경제로 훨씬 저렴한 가격에 살 수도 있고 약값 청구도 대행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아마존이 이 약국을 더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의료보험 시장 진출도 좀 노린다라는 말로도 들리는데요. 물론 이제 약국이 끝은 아니겠죠. 네. 온라인 약국 서비스를 통해서 결국은 의료보험 관련 플랫폼을 만들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시장 업계의 전망이고요. 그리고 인수한 스타트업 중에 헬스 내비게이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걸 기반 삼아서 원격 의료 서비스 아마존 케어도 이제 시작에 나섭니다. 먼저 자사 직원들에게 먼저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고 기업을 대상으로 올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마존이 이미 뭐 갖춰놓은 그런 물류 인프라들 그리고 뭐 데이터 클라우드 등에다가 이제 헬스케어를 더 얹다 보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플랫폼을 갖추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흐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를 보면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마존은 좀 두드러지는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네요. 4.18% 아주 초록색으로 두드러지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아마존의 목표 주가를 보면요. 평균 $4,272 선입니다. 현 주가 대비 23% 높은 수준이고요. 아마존 약국 뉴스에 따라서 미국의 대형 약국 체인인 월그린스와 CBC 그리고 라이트 에이드 등은 주가가 3에서 4%가량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번엔 한번 애플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볼까요? 네, 애플이 2014년부터 이 애플 워치에다가 심박 센서를 장착해서 심박수라든지 그리고 심전도, 혈중 산소 수치를 잴 수 있는 기능 같은 것들을 계속 선보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올 9월에 애플 7이 나올 예정인데 여기에 새 헬스케어 기능이 들어갈지가 관심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이런 얘기 좀 들어본 것 같은데 뭐 당뇨병 관련된 뭐 기술 뭐 이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특허를 취득을 했는데요. 네네. 올해 초 애플은 이게 침으로 찌르지 않아도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 관련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비침습 혈당 수치 판도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애플워치 시리즈 7에 들어갈지 이 여부에 대해서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FDA 인증이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서 상용화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애플워치가 보다 더 많은 그런 메디컬 센서 뭐 그런 기능들을 좀 넣을수록 어떻게 네. 보면 이 FDA와의 관계가 조금 더 복잡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WWDC를 보면요.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나왔다기보다는 이게 스트레스 관리나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소프트웨어, 명상 앱 등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도 궁극적으로는 이 애플워치를 통해서 취합하는 어떤 수집 데이터라든지 이 관리를 통해서 결국은 원격 진료 서비스에 나서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의사들을 직접 고용해서 이른바 애플 닥터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치인 캐스퍼 프로젝트를 가동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의사와 엔지니어, 디자이너 등 이미 팀도 구성을 꾸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헬스케어 R&D 예산도 기존의 8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 전망 보고서를 보면요. 2027년이면 애플이 헬스케어 부문에서만 연간 최대 3천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요. 지난해 애플의 전체 매출이 2,745억 달러였던 점에 비춰보면 애플의 앞으로 헬스케어 사업에서만 이를 훌쩍 뛰어넘는 매출을 거둘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글로벌 콘텐츠부 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 상담을 도시 다양한 모듈을 리모컨으로 간편하게 리모컨 서큘레이터 사은품